미쳤어.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온다고? 그 집은 이제 끝났지. 불쌍한 할머니만 남았잖아. 죽은 사람 이름을 왜 자꾸 부르나 몰라. 그랬던 사람들이 몇 년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안 했어. 진짜야. 할머니 눈빛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더라고. 그분은 돌아올 사람이었어. 우리는 몰랐을 뿐이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입으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말이 왜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그 반전의 이유를 추적해 갑니다. 하지만 먼저 조용히 사라졌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느 마을의 평범한 노인 박영수. 몇 년 전 사망신고까지 마쳤던 그가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억을 잃은 채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처음부터 없어야 했던 것이었다는 점.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의 기억을 지우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기억을 되찾자마자 사람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귀환담이 아닙니다. 지워진 기억, 그리고 의도된 침묵. 그 속에 숨겨졌던 절대로 공개되어선 안 될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기억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소리를 내며 출근하는 경운기,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정자에 모인 노인들의 대화, 조용히 흘러가는 냇물의 소리. 그 안에서 박영수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인자한 미소를 짓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매일 손자에게 사탕을 건네주는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실종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우체통을 확인하고 마당을 쓸었으며 닭장에 사료를 부었습니다. 그런 후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에게는 산책하러 간다고 말하고 큰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부재는 크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간 모양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마트나 병원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 몇몇이 뒷산부터 시작해 들판까지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색견과 드론까지 동원되었지만 끝내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영감이 그렇게 멋대로 나설 분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은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그의 슬리퍼가 놓인 채였고 벽에는 다 마시다 남은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슬리퍼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색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가족들은 전단지를 돌리며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며 다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실종 6개월 후 사망 추정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가족은 긴 논의 끝에 법원에 사망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점차 줄였습니다. 생전 함께 마시던 아랫집 아주머니와의 커피 시간도 끊겼고 마을 잔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안방은 낮에도 불이 꺼져 있었고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소파에 혼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건 손자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야구 글러브를 처음 받은 날도 생일 케이크를 함께 자른 날도 모두 할아버지와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어디론가 가신 거예요.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손자는 그렇게 중얼이며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읽다만 책이 펼쳐져 있었고 손목시계는 그날 이후로도 정확히 7시 15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를 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의 이름은 점점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지팡이를 짚고 오래된 중절모를 쓴 모습이었고 한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마을을 둘러보며 중얼였습니다. 많이 변했군. 그 목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혔던, 그러나 분명히 기억 속에 존재했던 소리였습니다. 지나가던 노파 하나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수 씨?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그 노인을 향했습니다. 영수 형님? 그럴 리가 없어. 당신 죽었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돌아온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한 걸음씩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뒤를 따르지도 다가서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직 한 아이만이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자였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키가 훌쩍 자란 손자는 멈칫했지만 그 얼굴에 흐르는 주름과 걸음걸이에서 분명히 할아버지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진짜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곧장 눈물로 붉어졌고 그는 주저없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재회는 짧게 지속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사이에서는 곧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혼란에 빠진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진짜 존재하는 사람인지 혹은 환영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앞까지 걸어가더니 손끝으로 그의 볼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진짜 당신이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이 모든 이의 감정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마을 이장은 경찰에 연락을 취해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고 왜 지금이야 나타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곧 마을에 도착해 그를 데려갔고 그의 신원 확인 절차와 함께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정신은 뚜렷했습니다. 지문과 가족 DNA까지 일치하며 그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있고 싶습니다. 언론이 그의 귀환 소식을 들으며 마을 근처로 찾아오고 있었고 SNS에는 벌써부터 실종자 생존 귀환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경찰 역시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예전의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 할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예전 그대로 그가 사용하던 낡은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먼지를 털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그의 옆에 조심스레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박영수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말하지 못한 짐이 가슴에 가득 쌓여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내가 누구였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기억 상실이 그가 사라졌던 이유였던 것인가?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지금에 와서야 돌아온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그 기억이 이제야 돌아온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온 날 입고 있던 외투를 정리하던 중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낡고 바랜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좌표 하나와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3.6812엔 127.4811이 김도혁. 그 쪽지를 본 순간 손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의 실마리를 본 것처럼 쪽지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 좌표가 향하는 곳은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외곽 시골 지역의 오래된 폐농장이었습니다. 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쪽지가 단순한 낙서나 오래된 쪽지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김도혁이라는 이름과 좌표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겪은 실종의 이유와 관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정신없이 할아버지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입력된 좌표는 지도 위에 한 점을 찍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산속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옆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그 근처에는 군사훈련장도 민간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성사진으로 본 그 위치에는 희미한 건물 잔해가 보였습니다. 손자는 바로 다음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휴대용 배터리와 손전등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차를 빌릴 수 없어 시외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착한 그 장소는 정말로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에 파묻힌 듯한 낡은 철문이 있었고 녹슨 자물쇠는 이미 누군가에게 부서진 듯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폐허가 된 건물 두세 채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지만 건물 안쪽으로는 아직 사람이 최근에 드나든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앉은 자리에 누군가 지나간 발자국이 또렷했습니다. 손자는 망설임 끝에 가장 큰 건물의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내부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낙서처럼 보이는 도표들과 이름 모를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낡은 라디오 소리가 났습니다. 정지된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따라 걸어갔고 한방 안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뭔가를 적고 있었고 손자의 인기척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김도혁 씨 맞으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손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군요. 박영수 씨의 피가 흐르는 사람. 그 말에 손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올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을 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손자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김도혁이라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 하나를 들고 손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박영수 씨의 기록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진실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열어야 합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숫자, 코드, 그리고 일지 형식으로 작성된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대상 Y-12, 기억 속어주기 7일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본 순간 손자의 등줄기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단순히 길을 잃거나 기억을 잃고 떠돌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도혁은 말했습니다. 그는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하지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영화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충격이었습니다. 김도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파헤쳐 모두에게 알릴지 아니면 당신의 가족을 위해 묻어둘지. 그 말에 손자는 서류를 들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야 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손자는 허겁지겁 농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류는 조심스럽게 배낭 안에 넣었지만 그의 손은 끝내 그 배낭의 지퍼를 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어느 순간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잠든 채로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미처 먹지 않은 저녁 식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꺼내어 다시 펼쳤을 때 손자는 마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일지처럼 적혀 있었고 곳곳에 손글씨로 추가된 메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상 Y-12는 실험 직후 2일간 기억상실 상태를 유지함. 자발적 탈출 감지. 프로젝트 보류 상태로 전환. 기억 제거 실패 가능성 있음. 감시 지속 필요. 그는 할아버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실험체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 뒷면에는 낯선 인물들의 사진도 몇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김도혁도 있었고 보안카드처럼 보이는 이름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 거기엔 붉은 펜으로 크게 써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Y-12가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된다. 손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손자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할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기억 잃은 게 아니라 잊혀지도록 만든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말없이 한 장 한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눈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고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김도혁 아직 살아있었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자는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진짜 다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런 실험을 받았던 거예요? 박영수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난 그것이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얼굴들, 내가 들은 소리들, 그곳의 냄새까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순한 병원인 줄 알았죠.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끌려갔고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약을 건네고 뭔가를 주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이름도 집도 손자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손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망친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박영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날 도왔습니다. 김도혁이라는 남자였죠. 그도 한때 그 실험의 책임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며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난 무작정 달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고 내 발걸음이 마을로 향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손자의 손이 서류를 쥔 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할아버지를 찾고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에 빠졌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렇겠지. 내가 돌아온 순간부터 이건 다시 시작된 거니까.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모든 내용을 노트북에 정리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쪽지를 꺼내 책상 위에 적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파란색 불빛은 켜지지 않았고 사이렌 소리도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성은 민간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말투와 행동은 명확히 훈련받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처음에는 그들을 예의 바르게 맞이했지만 이들이 박영수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자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망신고되었던 분이 돌아오셨다면서요? 간단히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미리 알고 온 듯 정확하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 시각 손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고 집 밖에 인기척에 곧장 할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이미 옷을 입고 작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손자의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군. 손자는 외쳤습니다. 숨으셔야 해요. 제가 막을게요. 하지만 박영수는 손자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도망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고 손자는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들은 신분증을 내보이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확인을 위해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곧 끝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손자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노트북 안에 있는 자료. 그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는 문을 나서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자는 그대로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박영수는 다시 사라졌고 이번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손자는 김도혁에게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오래 울리다 끊겼고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그는 방에 틀어박혀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Y-12가 재확보되면 프로젝트는 재개될 것이다. 그는 곧장 인터넷을 통해 외부 언론사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방문은 불가능했고 이름을 밝히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익명 계정을 통해 수십 군데의 제보 메일을 보냈고 몇몇 소규모 인터넷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주류 언론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손자는 그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노트북 화면에 낯선 메시지 창이 떴습니다.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곧 당신도 사라집니다. 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노트북을 닫았고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담을 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창문을 열어보니 2명의 남자가 골목 끝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CCTV가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짐을 챙기고 친한 친구의 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해 별도의 우체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도혁이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주소가 있었고 손자는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짧은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없었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파일은 받았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 메일을 본 순간 손자는 모든 퍼즐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할아버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야기가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만이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손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전화는 켜놓지 않았고 공공 와이파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현금으로 커피를 결제하며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고 외부 접속이 되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김도혁에게 전송한 파일이 어떤 경로로 어떤 용도로 쓰일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그 메일을 시작으로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지역 언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작고 낡은 온라인 뉴스 사이트 하나가 사망 신고된 남성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고지어 몇몇 독립 기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기사에는 박영수라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사례는 충격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억 상실, 신분 사망, 귀환자, 좌표 쪽지, 실험 대상. 익명의 제보자가 밝힌 단어들은 분명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아래에는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도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내 삼촌은 군사 관련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그는 그 댓글들을 정독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절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김도혁으로부터 암호화된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했고 손자는 작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에 웹캠을 켰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열렸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김도혁이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파일은 어떻게 쓰신 거죠? 필요한 곳에 흘렸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신호탄이었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진짜 이야기입니다. 손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혁은 이어 말했습니다. Y-12 실험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기억 조작 기술은 군사적 목적을 넘어 인권 침해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겁니다. 그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당신의 할아버지는 아주 드물게 기억의 조각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돌려 어딘가를 비췄고 그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방에 갇힌 박영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장소에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도 오래 버티긴 어렵습니다. 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어떻게 알릴 수 있죠? 김도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언론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 손자는 새로운 익명 계정을 만들고 SNS와 포럼,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 대학의 인권연구소와 접촉했고 몇몇 국제 언론에 번역된 문서와 인터뷰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만에 작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유튜브에는 실종된 기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고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라졌고 기억을 빼앗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영수가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이 실험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영상은 퍼졌고 관련된 실종 사례들을 모으는 움직임까지 생겨났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목격담과 유사 사례들이 올라왔고 국가기관은 공식 입장을 피하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은 반응하기 시작했고 박영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자가 아닌 기억을 되찾은 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다시 김도혁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예. 그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는 방,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손자의 영상을 보고 있는 박영수의 뒷모습. 손자는 그 이미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영수라는 이름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 세계 속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은 초대형 이슈가 될 것을 감지하고 실종자 귀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고 시청률이 낮은 심야 뉴스에서 이 사건을 짧게나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생각보다 더 깊고 넓게 번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시태그 기억을 찾은 사람들 해시태그와 22는 진짜였다 해시태그 삭제된 기억. 특히 기억 삭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카메라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고 당시 병원 기록도 없고 출입 기록도 없습니다. 병실 사진 한 장 없이요. 너무 이상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말했다. 아버지는 갑자기 회사를 관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기억의 일부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노트에 실험 실패라는 단어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손자는 이 모든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온라인 아카이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터뷰 영상, 메일 캡처, 의심스러운 사례들의 정황을 모아 Y12-파일이라 명명한 사이트를 개설했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접속했습니다. 정부 측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웹사이트는 곧바로 접속 제한 조치를 당했고 사이트 관리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 서버에 백업된 아카이브는 손자의 손을 떠나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손자에게도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휴대폰에는 알 수 없는 통화 기록이 남았고 골목 어귀에는 늘 같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통화 후 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손자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체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 그림자는 재빠르게 사라졌고 그날 이후 손자는 숙소를 옮겼습니다.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던 김도혁은 그제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가 아닌 오직 문자 한 줄만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역 3번 출구. 내일 오전 5시. 단 한 번의 기회. 손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철저히 변장하고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아직 사람들의 왕래도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자는 김도혁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층 수척해져 있었고 눈동자엔 피로와 경계심이 함께 묻어나 있었습니다. 우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작고 낡은 USB 하나를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엔 당신이 찾던 모든 게 있습니다. 문서, 증언, 실험 장면 일부 그리고 대상 리스트. 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가방 안에 숨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박영수를 다시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을 세상에서 없애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도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걸 흘릴 수 있는 진짜 언론을 찾아야 합니다. 조작당하지 않고 뒤로 숨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자는 사람들 틈에 섞인 채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익명으로 숨어서 자료를 퍼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을 찾기 전 그는 먼저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 앞에 앉은 그는 자신의 이름과 사연, 할아버지 박영수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빛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뱉어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조작했고 우리는 그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저를 믿어주세요. 그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을 뒤흔들었고 마침내 한 국제인권단체가 그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그 순간 손자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 후 손자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격려를 보냈고 일부는 알 수 없는 위협적인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언론은 기억을 밝힌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고 여러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섭외 제안을 해왔습니다. 손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골라 직접 자료를 건넸습니다. USB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대상자들의 이름과 출생지, 실험이 시행된 날짜와 방식, 결과 보고서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영상에는 실험 대상이 정신을 잃은 채 의자에 묶여있는 장면과 약물 투입, 반응 관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비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은 Y-12로 표기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Y-13부터 Y-22까지 총 10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사망 혹은 기억 소거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몇몇 이름 옆에는 실종, 감시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는 그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이유가 없었고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최초로 그 문건 일부가 보도되자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정부는 대체 뭘 감추고 있었던 거야?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의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넘겼고 그를 취재한 기자의 이름은 외신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곧 관련 질의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소수 정당에서는 긴급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박영수 할아버지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김도혁의 보호하에 있었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여전히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김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드러났어요. 사람들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요? 김도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억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세상 앞에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손자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진짜요? 카메라 앞에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먼저 진실을 겪은 사람은 본인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박영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됐고 그가 끝맺어야 합니다. 며칠 후 대형 방송국의 생방송 인터뷰에 박영수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다소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기자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사라졌습니까?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억을 지우려 했고 나는 그들에게 잡혀 실험실 같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 나에게 질문했고 나는 내 이름조차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되찾았고 이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되찾길 바랍니다.
방송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선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과거 극비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조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의 삶은 다시 평범함과는 멀어졌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는 언제나 그 중심에 박영수가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생애 처음으로 손자와 함께 진실의 자리에서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그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사라진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기억은 가족이 이어가는 겁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기자회견장은 큰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묻혀있던 기억의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박영수와 손자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사 속에서 반복되었고 시민단체에서는 두 사람을 초청해 전국을 돌며 강연을 열었습니다. 박영수는 자주 말을 아꼈지만 기억을 지웠던 시간의 공포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데 있어 누구보다 진실됐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말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 이어졌지만 그 기억의 공백은 여전히 균열처럼 존재하고 있었고 그 균열은 박영수를 다시는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덕분에 다시 자신을 찾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자료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김도혁과 연락을 취했고 그는 또 다른 실험 대상자 Y-7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는 박영수보다 먼저 기억을 잃었고 이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고위급 군 관계자의 친형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이 군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됐고 일부 상층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기억 회복에서 국가적 책임과 인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긴급 공청회를 소집했고 박영수는 공식 증인으로 초청됐습니다. 공청회 당일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을 메웠습니다. 박영수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손자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고 그들의 걸음걸이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당 안으로 들어선 박영수는 의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정리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약을 주입했고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묻고 대답하지 못할 때마다 전기 같은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또 모든 걸 잊고 있었고 그 반복은 지옥 같았습니다. 회의장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혹과 침묵이 이어졌고 몇몇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박영수의 증언은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즉각 조사단을 파견했고 국방부 역시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했고 슬퍼했고 감동했습니다. SNS에는 다시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해시태그 박영수를 기억하라, 해시태그 국가의 기억 실험, 해시태그 진실을 밝히자. 손자는 그 과정을 모두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단지 할아버지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그 여정은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진실을 열어젖혔습니다. 박영수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다 잊었지만 너는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에 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억이 사라진 날부터 저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동안 써내려간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 기억을 지킨 사람. 그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언이었고 선언이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었지만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언제나 다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회의 반향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증언일 뿐이라며 거리 두기를 하던 일부 언론도 책에 담긴 상세한 기록과 사진, 실험 당시의 구체적인 문서들을 확인한 뒤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 제목 기억을 잃은 사람, 기억을 지킨 사람은 곧 전국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박영수의 이름은 다시금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퍼질수록 반발 역시 거세졌습니다. 몇몇 정치인과 고위 관계자들은 책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유력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실험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책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박영수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총과 시선 속으로 들어갔고 일부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감성파리로 포장된 선동극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는 증명할 것이 없다는 듯 자신의 자리에 묵묵히 앉아 사람들의 질문에 단호히 대답했고 그의 손자는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거짓이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협박받고 있죠? 왜 실험이 없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용히 입을 닫으라고 경고하죠? 그들의 용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박영수와 비슷한 기억의 단절을 경험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이름도 모른 채 무언가 이상한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영상으로, 일부는 자필 편지로 증언했고 손자는 그것들을 모아 두 번째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김도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영상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실제 편지였습니다. 손자는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낯선 연구실 복도와 그 끝에서 뒤돌아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Y-1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문장은 손자의 손을 덜덜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Y-1은 문서상 실험 최초 대상이자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된 인물이었고 실험이 끝난 뒤 자발적 소멸로 처리됐다는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Y-1이 존재한다는 건 이 실험이 시작된 기원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손자는 급히 김도혁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메일도 반송됐고 영상 연결도 거부되었습니다. 모든 연결이 끊긴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김도혁은 움직이고 있다. 그날 이후 손자는 박영수에게 모든 내용을 알렸습니다. 박영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을 지운 자가 있다면 그 기억을 만든 자도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해. 그 둘은 다시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 아닌 기억을 만든 이들과 마주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책에 나온 실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만난 생존자들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장소, 같은 감각, 같은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지웠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박영수는 자신이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장소로 손자를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건물 하나가 남아있는 언덕, 그리고 그 건물 아래로 이어진 지하의 철문. 그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처음 기억을 잃었던 그 장소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고 그 안에서는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그들은 천천히 그 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고 이제는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철문은 오래된 녹과 먼지로 무겁게 걸려 있었지만 예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문이 드러내는 내부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공기마저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내부는 의외로 정돈돼 있었고 낡았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된 공간 같지는 않았습니다. 벽면에는 빛바랜 게시판과 스위치, 전기장치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은 한때 누군가가 청소했던 흔적처럼 먼지가 덜 쌓여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앙다문 채 무언가를 되새기듯 고개를 돌리고 손끝으로 벽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손자는 뒤를 조심스레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기억을 잃은 그 장소예요? 정확히는 여기에 도착한 이후부터 모든 게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기는 낯설지 않군. 그 말처럼 그는 지하 복도를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몇 차례 오른쪽으로 꺾인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철제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키패드가 있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근처 전기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내부 배선은 누군가가 최근에 건드린 흔적이 있었고 낡은 배터리팩 하나가 분리되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박스 안을 조심스럽게 비추며 선을 다시 연결해 보았습니다. 삐삐-하는 기계음과 함께 철문 앞 키패드의 불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박영수는 그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숫자 4개를 눌렀습니다. 1-9-6-3 D. 문은 천천히 열렸고 안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됐습니다. 그 안은 예상과 달리 실험실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사무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상, 서류함, 몇 개의 의자, 그리고 벽을 따라 놓인 서가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방 안의 맨 끝에 놓인 커다란 금속 수납장이었습니다. 손자가 다가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철제 파일이 빽빽하게 정리돼 있었고 각 파일의 제목에는 익숙한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Y-1, Y-2, Y-22. 손자는 Y-1이라 적힌 파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표지는 검정색 두꺼운 종이로 덮여 있었고 안쪽엔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한 실험 기록, 의료 진단서, 영상 캡처 프레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실험의 시작이었군요. 그가 중얼이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이 왜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 이제 알겠군.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 작은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삐삐하는 주기적인 경고음. 그리고 벽면 스피커에서 자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접근 기록이 감지되었습니다. 3분 후 보안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손자는 당황하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박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록만이라도 가져가야 해.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모두 봉쇄될 거야. 두 사람은 급히 파일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Y-1, Y-5, Y-12, Y-18, 그리고 Y-22까지 골라냈고 나머지는 급하게 사진으로 스캔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경고음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이 방을 빠져나왔을 땐 지하 복도 끝에서 금속 셔터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빠르게 노트북을 열고 사진 데이터를 복사하는 동안 박영수는 셔터 아래를 지나며 외쳤습니다. 빨리 와라. 셔터 닫힌다. 손자는 마지막 파일을 집어들고 셔터 아래를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순간 건물 전체의 조명이 꺼졌고 내부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내려갔고 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자의 가방은 파일로 가득했고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쓰다듬었습니다. 박영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기억이 아니라 책임이야. 이제 그 책임을 세상에 묻게 해야 해. 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두 번째 진실의 공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공개가 아닌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위한 치밀한 자료 정리와 공증,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과의 공동 발표가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파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구의 기억도 도둑맞지 않도록 세상에 기록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손자는 준비한 파일 일부를 들고 인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료의 신뢰성을 보증해줄 공식기관의 입회와 문서 공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단지 폭로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박영수도 함께였고 그의 존재는 그날 사무실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던졌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는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몇 번이고 문서를 넘기고 실험 당시 캡처된 영상 이미지를 확대하며 수차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중대 범죄입니다. 반인륜적 실험의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군요. 손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가짜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조작되었다는 음해도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고발장을 준비하고 국제인권위원회에 정식 제소합시다.
당신들은 증인이고 피해자이며 이제는 진실의 전령입니다. 그날부터 손자와 박영수는 변호인단과 함께 밤낮 없이 증언 정리와 증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기억의 흐릿한 부분은 구술 기록으로 대체됐고 파일 내 의료 정보와 코드 해석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하나하나 정리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두 번째 폭로의 예고가 알려지며 기대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 일부 언론은 정보 차단을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선공개를 예고했습니다. 한 유럽의 언론사는 박영수와의 단독 인터뷰를 준비 중이었고 손자는 더 이상 이 일이 대한민국 하나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인권위원회는 그들의 제소를 접수했고 세계적인 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그 조사단은 박영수가 가리킨 옛 실험 장소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관련 문서의 위변조 검토, 그리고 김도혁이 남긴 자료와 영상까지 확보하며 정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수는 위원회 앞에서 다시 증언했습니다. 조용한 법정안,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없앴지만 완전히 지울 순 없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사라질 뻔했지만 내 안에 누군가는 계속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자가 나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접수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국내는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에 휘말렸고 몇몇 고위급 인사들이 사퇴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내부 감찰을 시작했고 과거 실험과 연루된 의혹이 있는 기관들은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와중에도 손자는 마음 한구석에 놓이지 않는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Y-1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김도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희미한 복도 그리고 그림자. 어쩌면 그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고 아직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모든 진실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Y-1을 찾는 거예요. 박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을 되찾는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남은 기억을 구해야지. 그 말은 곧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아직 구해지지 않은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진 기억의 창조자, 모든 실험의 기원을 향한 여정이. 새로운 여정은 단서를 좇는 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손자는 김도혁이 남긴 마지막 사진을 확대해 여러 차례 분석했습니다. 사진 속 복도 끝에는 희미하게 구부러진 금속 배관과 낡은 소화전이 보였고 바닥엔 미세하게 파인 바퀴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시선에도 평범하게 보일 수 있었던 흔적이 손자에게는 의도적인 암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증강 분석한 끝에 건물 내부의 구조를 도면에 맞춰 유추했고 결국 복도 끝의 벽이 단순한 마감이 아닌 또 다른 통로로 이어지는 가벽이라는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그 장소는 이미 한 차례 방문했던 폐 실험시설 근처와 거의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손자는 박영수와 함께 다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외부에서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경계망을 뚫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벽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으로 덮인 벽의 한 구석에서 묘하게 울림이 다른 지점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벽을 눌러보았고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틈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여기야. 그는 짧게 말하며 몸을 눌러 힘을 주었고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운 통로가 있었고 긴 금속 배관이 천장을 따라 나 있었으며 바닥엔 바퀴 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통로 끝은 갈라져 있었고 왼쪽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지만 오른쪽에는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안쪽에서 들려오는 전기 기계음 그리고 미세한 사람의 숨소리가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벽에 귀를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안에 누구 계신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그는 순간 숨을 멈췄고 박영수 역시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우리는 박영수와 그의 손자입니다. 우리는 Y-1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안에서 바닥을 긁는 소리, 무언가 움직이는 미세한 떨림이 들렸고 몇 초 후 철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불빛은 형광등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말라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반쯤 백발이었고 눈동자는 누군가를 오래도록 응시해온 사람처럼
깊게 팬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대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박영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살아있었군. 박영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Y-1입니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작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나였어.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을 내가 허용했지. 그들은 내 머릿속 설계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뿐이야. 손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실험을 만든 사람이라고요? Y-1 본명 이성우. 그는 과거 국방심리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프로젝트의 이론적 기반을 만든 설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현실로 이행되자 그는 그 위험성을 깨닫고 반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구속당했고 끝내 기억을 삭제당한 채 시설 깊숙한 곳에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벽에서 문서를 꺼내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야. Y 프로젝트는 기억 제거가 아니라 기억 조작을 위한 기반이었어.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건 파괴지만 더 쉬우는 건 지배야. 손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코드명들이 나열돼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박영수와 손자가 확보한 실험 기록 속 이름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와 손자 그리고 이성우는 처음으로 세 사람만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파일에 담기 위해 노트북을 켰고 손자는 제목란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기억이 조작된 날들 제3기록. 이제 기억은 단순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새로 쓰인 역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시설 내부의 작은 밀실에 자리를 잡고 모여 앉았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는 이 세상 누구보다 깊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성우는 그의 손놀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을 지운다는 건 기술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지운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정을 남긴 채 맥락을 없애는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했지요. 기억의 구조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잔존하는 정서만 남겨서 불안과 고통을 반복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깊게 가라앉은 감정이 눈동자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난 그 안에서 계속 불안만을 반복했던 거군요. 이름도 목적도 없는데 마음만 남아 있었던 거야.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 실험의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구한 증거였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지워도 당신은 감정으로 저항했고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실험이 잘못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손자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문장을 빠짐없이 담으려 했고 이제 그저 기록자가 아닌 두 증인의 기억을 잇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실험은 단지 기억을 조작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군요. 사회적인 통제 수단으로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손자가 묻자 이성우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 최종 단계의 계획서입니다. 집단기억 재편성 모델. 국가 단위로 특정한 사건의 기억을 대중에게 조작된 방식으로 각인시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전쟁을 기억하게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도자를 수백만 명의 뇌리에 남기는 것. 박영수는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네요. 실험 대상이면서도 다음 단계의 시뮬레이션이었군요.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건 믿고 싶어지는 기억이었어요.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진실. 이성우는 그런 박영수의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설계자였지만 지금은 증언자입니다. 그날 밤 손자는 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기억 조작 프로젝트 공식 해체 진술 초안. 그들은 이 초안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국제 공동 성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밀하게 조직된 범죄에 대한 공식 해체를 요구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 초청받은 박영수는 휠체어를 탄 채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자와 이성우는 그를 뒤에서 지켰고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박영수는 천천히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내 기억은 타인의 손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사람의 손자 덕분에 다시 나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진실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이 끝났을 때 회의장은 긴 침묵 후에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는 누군가를 칭송하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침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자각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손자는 그날 밤 일기에 짧게 적었습니다. 기억은 결국 연결을 통해 살아난다. 그리고 며칠 뒤 기억이 조작된 날들. 제3기록의 일부가 유엔 공보처를 통해 전 세계에 공식 배포됐습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누구의 파일 안에 묻혀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다시 세계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박영수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의 실종이 아니었고 손자의 기록은 한 가정의 기억에서 전 인류의 경계로 확장되고 있었다. 기억이 조작된 날들 제3기록은 다국어로 번역되어 42개국에서 출간되었고 각국의 인권단체와 시민운동이 이 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정신조작 실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세 사람은 떠들썩한 세상의 반응과는 달리 조용히 다시 만났던 지하 밀실로 돌아가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연결고리 하나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Y-1 이성우는 마지막까지 숨겨왔던 하나의 진실을 이제야 말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서들, 실험 기록들, 설계도와 예산, 승인 내역까지 모두 이곳과 연결된 메인 서버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에요. 여기에 시뮬레이션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뇨? 손자가 물었다. 이성우는 오래된 금고처럼 생긴 철제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구식 헤드셋과 신경 접속 장치 그리고 수십 개의 라벨이 붙은 기억 파일 칩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건 기억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기억을 삽입하거나 시험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뮬레이션 장치입니다. 우리가 본 문서들이 전부 사실이었는지를 입증하려면 우리는 그 기억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박영수는 무거운 침묵 끝에 물었다.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자는 겁니까?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워진 기억을 다시 꺼냈다면 이제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기억을 직접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손자는 그 기계 앞에서 망설였다. 지금까지는 기록자였고 감시자였지만 이제는 실험의 체험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수와 이성우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건 단지 젊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자는 이미 수많은 조각들을 이어왔고 가장 명확하게 진실의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기억 칩이 장치에 삽입되자 기계의 불빛이 의식 깊숙한 층으로 접속해 이 안의 기억 파일을 뇌파로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환각이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감각은 매우 실제적일 겁니다. 이 안에는 실험 당시에 설계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손자는 의자에 앉아 헤드셋을 눌러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기계의 전원이 올라가고 신경 접속 장치가 작동하자마자 그의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쳤습니다. 어둠이 한순간 물러났고 그의 앞에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흰 벽의 방.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무색광, 그리고 벽면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반복되는 명령. 당신의 이름은 없다. 당신의 기억은 허가되지 않았다. 손자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마치 몸이 그 기억의 일부였던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창 너머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교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상 Y-3 기억 소거율 87% 정체성 붕괴 진행 중. 기억 재삽입은 거부 반응 없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회의실 비밀 회의. 한 남성이 발표 중이었고 그 옆엔 프로젝트 이름이 쓰인 슬라이드가 보였습니다. 기억혁명 집단 진실 재설계 프로토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진실보다 공통된 기억을 택한다. 전쟁, 지도자, 경제, 역사 모두는 기억을 통해 관리된다. 그 순간 손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지 기억을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현실의 구조를 다시 쓰려 했던 것이었다. 기계의 신호가 치솟기 시작했고 이성우는 곧장 장치를 중단시켰습니다.
박영수와 함께 손자를 흔들며 깨어나도록 도왔고 손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감춘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이성우는 그 파일들을 서버에서 모두 복제했고 박영수와 손자는 준비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세계에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기억. 가장 위험한 진실. 그 진실을 알리는 순간 세계는 다시 쓰일 것이다. 다음 날 서울의 한 외신 통신사. 건물 위층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자회견장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던 비밀의 문서는 이제 국제 언론에 동시 제공될 예정이었고 각국의 번역본과 검증 결과가 실린 백서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게 될 자료는 바로 손자가 직접 체험한 조작된 기억의 시뮬레이션 기록이었다. 손자는 밤을 새워가며 체험 중 봤던 장면을 다시 복귀하고 이성우가 만든 백업 기록과 대조해가며 문서를 완성시켰습니다. 모든 기록은 증거로 보존되었고 전문가의 검증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상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 1시간 전 이성우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 대부분을 설계자로 살아왔습니다. 기억을 설계하고 진실을 계산하며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그 설계를 인간이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박영수는 조용히 손을 올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용기 있게 말이죠. 손자는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회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기실엔 이미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기자들이 출입 명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회견장이 밝아졌습니다. 손자가 단상에 오르고 박영수와 이성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던 손자는 곧장 연단 앞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가 한 인간의 기억을 지우고 진실을 새로 쓰려 했던 모든 증거를 여러분 앞에 놓으려 합니다. 그는 화면을 켰고 첫 번째로 공개한 것은 실험 참가자들의 실제 의료 기록과 서명, 문서, 감금 당시 촬영된 내부 감시 영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여진 것은 손자 자신이 체험한 기억 조작 시뮬레이션의 기록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흰 방 안에 반복되는 명령, 그리고 시뮬레이션 내에서 만들어진 거짓 전쟁, 허구의 지도자, 조작된 뉴스 이미지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기자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자국 본사에 전송하고 있었고 일부 기자는 말없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 다음은 이성우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실험의 구조, 기술적 원리, 그리고 최종 단계의 기억 공통화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문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억을 잃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을 되찾고 그 경험을 세상에 남기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들은 나를 잊으라 했고 나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회견이 끝나자 세계 각지의 뉴스는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기억 조작 실험 실체 드러나 국제조사 착수. 한국 대규모 인권 침해 논란 정부는 침묵. 진실은 조작될 수 없다 기억 생존자의 증언 전 세계를 울리다. 국제인권재판소는 이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구조적 인권 범죄로 판단했고 조사단은 곧장 현장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손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기억 이후의 사람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되찾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는 기억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수는 창가에 앉아 매일 햇볕을 받으며 차를 마셨고 이성우는 인권교육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해 더 이상 설계자가 아닌 사람을 되찾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손자는 오늘도 펜을 들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지만 기록은 존재를 영원히 남긴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늘빛이 조금씩 따뜻해질 무렵 박영수는 변함없이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창문 밖으로 붉은 햇살이 그의 어깨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원을 걷고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손자의 방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은 잘 써지느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억은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새로 쓰이니까. 그날 저녁 박영수는 오래된 서랍을 하나 꺼내어 손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실험에서 돌아온 이후로 적어온 것들이다. 대부분은 두서없고 때론 내가 무슨 말을 적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라면 아마 이 조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 때로는 끊긴 문장, 때로는 반복되는 단어들. 나는 누구인가? 이 이름은 내 것이 맞는가? 손자의 얼굴이 자꾸 흐려진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박영수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처절한 마음을 느꼈고 그 기록은 단지 글이 아닌 생존의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손자는 그 일기장을 바탕으로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억 이후의 사람들 마지막 장. 그는 이 책에서 박영수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기억을 다시 복원해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인권단체는 협조했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품고도 자신을 되찾은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파편처럼 퍼졌고 세상은 더 이상 그 기억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 역시 자신의 과오를 밝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판에 섰고 그의 고백은 전 세계적인 기억 조작 시스템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했던 마지막 말은 전 세계 법률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선택할 수 있어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우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길 포기하는 겁니다. 시간은 흘렀고 박영수는 조용히 병상에 들었습니다. 의사는 노쇠로 인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지만 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지난 몇 년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남은 삶을 걸어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여정이었음을. 그는 마지막 날에도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괜찮다. 너는 기억하는 사람이니까. 박영수는 미소를 남긴 채 눈을 감았고 세상은 한 명의 생존자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장례식 후 그 일기장을 국립기억인권기록관에 기증했고 그의 일기는 기억권리법 제정의 출발점이라는 이름으로 박제되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어떤 기억은 세계를 바꾼다. 그렇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창가의 햇살 속에서, 어느 책장의 기록 속에서 그 이름은 오늘도 다시 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손자의 마음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수의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고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박영수가 남긴 마지막 말로는 기억하는 사람이니까를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국립기억인권기록관 한 구석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영수의 일기장과 각종 자료들이 전시된 방에는 아직 방문객이 드물었지만 그 공간만큼은 특별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낯익은 얼굴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도혁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과거 실종 신고가 됐던 삼촌의 소식을 추적하다 박영수 사건을 알게 되었고 김도혁이 남긴 일부 메모를 국립기록관에 기증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삼촌이 이걸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외부에 공유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지만 당신이라면 읽어야 할 것 같아서요. 손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메모리 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Y-23. 진짜 마지막 실험. 그는 기억을 잃지 않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기억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기억이 발견되는 날 모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손자의 눈이 멈칫했습니다. Y-23. 존재하지 않던 마지막 코드. 박영수 이후 공식적으로 종결된 실험이라고 알려졌던 바로 그 다음 실험. 손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억 이후의 사람들 마지막 장에 다음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기억에 잠들지 않는 연대기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곧 다시 열릴 것이다. 노트북을 닫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 아래 또 다른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자신의 기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것임을 느끼며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몇 달 후 손자는 외부와의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추고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세계가 박영수의 기억을 받아들이고 각국에서 관련 법들이 하나둘 제정되는 동안 그는 조용히 다음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증언자라면 이제는 잠든 기억을 깨우는 탐색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Y-23. 그 이름은 여전히 아무 문서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UN 보고서에서도 누락된 실험군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혁이 남긴 메모리 칩에는 아주 짧고 암호화된 데이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LOC 1372-K 목포 남쪽 선착장 구창고 코드 VELT-5 그는 주저없이 지도에서 그 장소를 확인했고 조용히 그 마을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한때 조선소가 번성했던 항구 도시의 끝자락이었고 지금은 관광지도 버린 작은 방파제와 녹슨 철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코드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찾아다녔고 오래된 갈색 창고 하나에서 낡은 자물쇠와 번호키를 발견했습니다. VELT5 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낮은 금속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먼지가 덮인 몇 개의 책상과 상자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감시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적이던 중 창고 한쪽에 놓인 오래된 의자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빛에 눈이 익숙해지자 그는 서서히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성 얇은 코트를 입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계셨나요? 그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잔잔했으며 무엇보다 놀랍도록 정확한 의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손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도윤. 나를 Y-23이라고 부르기도 했지. 그 한마디에 손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실험이 끝난 줄 알았던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조각. 지워진 줄 알았던 가장 온전한 기억의 소유자. 이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우려 할 때마다 나는 내 기억을 복제해서 숨겼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살아서 그 기억을 간직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나요? 손자의 질문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영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는 증언자였고 나는 설계 밖의 변수였지. 손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이제요? 이제는 말하실 수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억한 모든 걸 기록해야지. 왜 그들이 기억을 지우려 했고 왜 나는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는지. 창고 한가운데 손자는 노트북을 꺼내 다시 문서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Y-23 기억의 유산. 그리고 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지워지지 않은 자의 기억으로부터. 그 기억은 단지 고통의 과거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보호할 최후의 방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적막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한 시대를 뒤흔들 만큼의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고 이도윤은 창가에 기대어 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하나하나엔 수십 년을 잠복하며 지켜온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기억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 안의 기억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그들이 삭제하려 할수록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 기억을 저장했고 어떤 것은 꿈속에 감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결과 나는 그들 눈에는 실패한 실험체로 분류됐지. 손자는 타자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었나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Y-12도 모두 지워졌었는데. 이도윤은 고개를 젖혔습니다. 난 설계 초기에 개발된 알고리즘의 결함을 알고 있었어.
프로젝트 내부에 몸담고 있었거든. 본래 나는 감시자였지. 실험 대상이 되기 전엔. 그는 책상 아래에서 하나의 오래된 기록 장치를 꺼냈습니다. 구형 테이프 드라이브. 여기엔 실험 초기의 모든 구조 코드가 들어있어. 기억 삭제 프로토콜의 허점, 실험 대상들의 신경 반응도, 그리고 Y-1부터 Y-23까지 각각의 실험 목적. 손자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 말은 이 기억들을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모두 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복원만으로는 안 된다. 기억은 단지 복원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다. 그 말은 손자의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기록자였고 증언자였지만 이 순간부터는 기억을 해석하고 전파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창고 한가운데서 캠코더를 켰고 이도윤과 마주 앉아 첫 번째 기억 영상 인터뷰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엔 낡은 창고의 조명이 깜빡였고 카메라 렌즈는 이도윤의 얼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날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우려는 건 기억이 아니라 역사라는 걸. 이 영상은 단 몇 분짜리였지만 손자는 곧장 편집해 다국어 자막을 입혔고 조용히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들과 학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출처로 퍼져나간 이 영상은 Y-23의 첫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일주일 만에 수천만 조회수를 넘기며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유엔 자문위원은 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해 진술이 아니다. 이건 의식 그 자체를 지켜낸 인간의 선언이다. 손자는 그날 Y-23 기억의 유산의 첫 챕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수의 기억은 문을 여는 열쇠였고 이도윤의 기억은 그 문 너머에 남겨졌던 진실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지워진 이름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손자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도윤이 넘겨준 데이터 백업 장치와 메모리 드라이브가 고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나눴던 인터뷰 이후 이도윤은 다시 모습을 감췄고 손자에게는 단 하나의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이제 너의 시대야. 나는 더 이상 나설 필요가 없어. 서울은 변함없이 분주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머릿속 어딘가에 자신도 모르게 주입된 기억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록의 힘으로 되돌리는 일이 이제 자신의 역할이 되었다는 것도. 그날 밤 손자는 조용히 국립기억인권기록관의 별도 접견실을 예약했습니다. 박영수의 유품이 보관된 전시관 옆 깊은 보안구역에서 단 한 명의 국제인권 법정 조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드라이브를 건넸고 함께 첨부된 파일명은 이랬습니다. Y23MASTRKEYCOMPLETUNEDIT. 조사관은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고 오래 걸리지 않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단위를 넘는 인간 존엄의 침해입니다. 손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또 하나의 진실이 공식 기록으로 접수됐습니다. 다음 날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긴급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Y23 실험 실체 확인 기억 조작의 마지막 단계 밝혀져. 박영수 사건의 연장선, 기억 유산의 마지막 퍼즐 완성. 진실을 끝까지 기억한 자 드디어 드러나다. 국제사회는 그 즉시 두 번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는 단지 증언을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 기억주권 선언이라는 전례 없는 인권 선언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언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기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기억은 사적 자산이며 동의 없는 개입이나 조작은 중대한 범죄이다. 손자는 그 선언의 서문 집필자로 선정되었고 박영수와 이도윤, 김도혁의 이름은 함께 기록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 시리즈의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기억. 그리고 그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인간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증명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유일한 나침반.
그 나침반을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지워지지 않을 역사를 갖게 되었다. 그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저장한 순간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조차 이제는 모두가 기억하는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이름, 사라진 시간, 그리고 되찾은 기억.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생존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끝내 잊지 말아야 할 진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말하지 못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때로 침묵하지만 기억하는 우리가 있다면 그 진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기억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